다이어트는 말 어느 나라에서 온 거예요? 다이어트가 최초로 개발됐을 때는 미에 관심이 있었을 때니까 아무래도 그저 코로나의 저책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후에 탄생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저도 약간 미국에서 되게 네. 선풍적인 인기였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디아이타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나온 건데요. 아, 그때부터 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살을 빼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의사 하면은 히포크라테스 생각나시죠? 네. 이 히포크라테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음식을 먹고 나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살을 빼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운동 강도를 좀 높여서 시행을 하고 네. 이제 운동하고 나서 숨이 찬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먹어라. 요즘은 운동하자마자 먹지 말라고 꼭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옛날에 했던 그 얘기를 우리가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 구토와 목욕, 오일 마사지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과식하는 사람들한테. 음식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과식했다 그러면 구토하는 게 사실 좀 흔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다이어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식사법, 생활 방식 이런 거였지. 그게 체중을 줄이기 위한 그런 식사법은 아니었어요. 날씬한 몸매를 추구하게 된 거는요. 르네상스 시대로도 살짝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르네상스 시대에 살찐 남성들은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살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것. 이성 친구. 원래 대부분 이성 친구들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 때는 또 다비드상이 있잖아요. 다비드상 그 조각 딱 보고 남자들이 기준이 이상해요.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저렇게 복근도 만들고 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정답은 바로 갑옷입니다. 살 안 빼면 죽는다. 야, 이거 목숨 걸는 일이구나. 입어야 되잖아. 귀족 간에 이제 뭐 다툼이라든지 전쟁이 있으면은 갑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 근데 다른 옷은 늘어나니까 괜찮은데 갑옷은 살이 찌면 입을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다이어트는 갑옷 다이어트였던 거죠. 남자들이 갑옷. 하려고 다이어트. 야, 무조건 해야 되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은 다이어트는 남성의 전유물이었고요.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기 어렵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식량이 부족하던 그런 시기인데 거의 남성이 독점을 하고 여성, 또 어린이, 자녀 잘 안 줬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남자들만 하던 다이어트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의 또 다이어트로 바뀌게 된 거죠. 사실 이제 한 2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미국은 이때부터 뭘로 유명한 나라였냐면 음식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비옥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식재료가 너무 풍부해요. 또 대중 식당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외식 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누구나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건강을 화두로 하는 다이어트가 스멀스멀 이제 화제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살이 찌면 나쁘다. 뚱뚱하면은 뭐 그 사람 책임이다.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사회적인 통념이 생겨나고 원래 그리스어에서 온 그런 식사법이 아니라 이제 체중을 빼기 위한 그런 다이어트가 통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식단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어본 적 많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 몇 칼로리 드셨어요, 최성우 씨? 그런 거를 신경 썼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않을까. 코미디언으로서 보는 순간 웃음이 나오게끔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 야식과 폭식으로 단련을.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 관리하면서 칼로리를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칼로리를 처음에 계산하도록 만든 분은요, 누굴까요? 칼로리요? 맞죠? 칼로리라는 사람이. 칼로리요? 대부분 자기 이름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대부분. 칼로리. 에드 워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칼로리를 처음 생각해낸 분이에요. 에드 워터. 네, 이 에드 워터라는 분은 적게 먹으라고 칼로리를 창안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일반 남성이 하루에 3,000에서 3,500 칼로리 정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먹는 것 같다 해서 식품에 칼로리, 또 단백질 함량 이런 걸 계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험 도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태워가지고 나오는 그런 열량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가난한 분들이 너무 탄수화물에만 편중된 식사를 하지 말고 단백질, 지방 이런 다른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좀 사서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게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가 유행할 때마다 다이어트 유행을 더 부추긴 그런 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칼로리 계산 말고 또 다이어트의 유행을 부추기는 사건들이 뭐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중계 보급이에요. 야, 이거 크다. 어이구, 야, 저거 뭐 동물 소 싣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소 체중 재는 거 아니야? 되게 옛날. 와, 왜 이렇게 커? 근데 이제 19세기 말부터 이런 체중계가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내 몸무게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 당시에는 체중을 재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엄청나게 체중을 재는 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장소에 가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중을 재는 거는 끔찍하다. 공개처럼. 거의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이나 이런 데 가면 체중계 다 저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지 대중시설의 체중계는 하필이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돼 아니 있어요. 진짜 요즘에 이제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기 올라갔다가 자기 전에 저기 올라갔다가 자게 되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살이 빠져 있어. 그 기분 좋아요. 저녁에 먹고 들어오면 죄책감에 네, 죄책감에 져. 근데 그 왜 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왜요? 네, 그냥 수분의 차이입니다. 수분의 차이. 다음에 자면서는 우리가 물 안 마시고 자면서 계속 호흡을 하죠. 네. 그러면 그냥 호흡을 할 때 산소 뭐 이산화탄소만 교환이 되는 게 아니고 수증기가 함께 날아가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체중을 재보시면 적게는 500g에서 많게는 뭐 1kg까지. 네, 그거는 물 마시고 커피 마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침 공복에 재는 체중은 내 체중이 아닌 거네요. 그래도 그걸 내 체중이라고 해야 위안이 생기죠. 그렇죠. 위안이 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아침에만 재요. 여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보험이 대유행합니다. 생명보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거기에 체중 적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분들은 보험료가 높게 나갈 수 있죠. 앞으로 그게 어쩌면 더 심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아마 이거는 확실하게 느끼실 텐데 사진 촬영. 네, 사진을 찍어보시면 무조건 살을 빼면 더 잘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압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나만 보면 되는데 이제는 사진 찍은 걸 또 계속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성복에 맞아요. 그 전까지는 옷을 맞추면 되니까 체형을 그냥 맞춰주면 되거든요. 기성복이 탄생한 후에는 오히려 자기를 옷에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갔던 거죠. 너무 슬프다. 치수에 내가 정의된다는 게.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여기에 이제 맞춰서 자기 신체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겼던 거죠. 아니 이게 체형이 배가 나오니까 허리 맞으면은 엉덩이 안 맞고 또 엉덩이 맞으면은 허리가 안 맞고 막 미치고. 게다가 그 와중에 전 팔도 짧아요. 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막 바지 사면 다리도 짧아가지고 저는 막 10만 원어치 잘라내고 있고 그것도 돈 아까워 죽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경향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사실 부추긴 그런 사건들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일어나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비만은 어떤 개인의 문제였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비만을 사회적으로 죄악시하는 문화가 갑자기 생겨나요. 죄악시한다고요? 요즘에 왜 사람들이 살찌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하는 거에는 바로 이런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뭐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입니다. 그래요? 이런 글이 실리기도 해요. 아무리 건강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도 지금 살찐다면 비애국자다. 왜요? 이 당시에 전쟁 포스터를 보시면요. 프라이팬이다 위에. 위에 적혀있는 문구가 뭐냐면 폭탄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요리에 지방을 쓰지 말고
아껴라. 버리지 말고 아껴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이너마이트 만들 때 니트로글리세린 생각나시죠? 거기에 그 글리세린 부분이 지방에서 추출할 수 있는 성.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서 지방을 적게 먹으라고. 야. 이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역사학자 피터 너데니얼 스턴스라는 분의 글을 보면요. 이분의 비만의 역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요. 비만에 대한 어떠한 그런 공격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세기 이전에는요. 무조건 말랐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른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 그 당시 아주 치명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질환에 걸렸다는 표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 걸리면 사람들이 기침도 하지만 마른 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핵이 퇴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마른 몸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맘 먹고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여기저기서 또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류만 해도 2만 종이다, 3만 종이다, 뭐 말이 많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3만 가지 방법 중에 효과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다이어트 한 적이 있으세요? 당근이지요.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아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한 달 만에 15kg를 빼봤어요. 어떻게요? 진짜 너무 혹독했고 거기에 대가가 머리 수술이 일었어요. 원형 탈모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너무 세게 하셨네요. 예, 자고 일어났는데 벽에 이 머리카락이 잔뜩 있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래서 몸은 좋아졌는데 네. 몸은 좋아졌는데 머리를 잃었어요. 머리카락을 잃었어요. 치명적인 네. 부작용. 아마 몸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양 결핍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좀 생겼던 게 아닌가. 근데 저절로 낫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수저 놓고 나면은 꼭 단 게 땡겨요. 아 디저트 맞아. 디저트 먹고. 빵이라든지 그런 거 조금씩 먹게 되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뷔페 가가지고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고형의 음식들이 위에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은 빨리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런 유혹에 좀 빠지지 마시고 그냥 물만 드시는 게 좋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음식을 내가 너무 먹고 싶다라고 하면 빈속에 소량을 먹거나 아니면 식후에 소량을 드셔도 그때는 음식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또 이제 단 거를 또 먹고 나면 네. 또 이제 다시 짠 게 또. 라면 끓여야 되고, 빵 먹으면 라면 끓여야 되고, 라면 먹으면 또 빵 먹어야 되고, 뭐. 네, 실제로 지금 황재성 씨 말씀하신 것처럼 단맛 음식을 먹고 나면 짠맛 음식이 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사람은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네. 한 가지 음식만을 계속 주거나 한 가지 맛만 주면 질려서 다른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식단 유지를 하실 때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로 조금 규칙적으로 살짝 단조롭게 식단을 짜주셔야 더 관리하기가 쉽고 근데 김경열 교수님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다이어트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방법은 그전에 안 먹는 거. 그건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안 먹을 수 있냐면 나 안 먹을 거야 이거보다는 2인칭으로 얘기하면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김경일 너 안 먹을 거야. 자기 암시를 하는구나. 그렇죠. 김경일 너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상대방처럼 바라보면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얘가 지금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염원은 큰데 황당한 다이어트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진짜 많죠. 황당한 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여성들을 유혹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즘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흡연 다이어트.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요. 흡연을 하면 식욕이 엉들러진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당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보시면 흑백 영화치고 여배우가 담배 피지. 담배 안 피우는 여배우가 없어요. 그렇지. 심지어는 담배 회사들이 나서가지고
홍보했구나. 1920년대에는 담배 회사들이 설탕이나 단 거 먹고 싶어서 손이 갈 때 이게 담배로 갈 겁니다. 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걱정 없이 담배를 많이 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기도 효과가 있나? 흡연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니코틴이 사람을 사실 조금 흥분시키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살짝 높여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걸 아주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진 않고요. 그리고 건강상 너무 유해하죠. 맞아요. 사실은 요즘까지도 저 흡연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게요. 흡연을 하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금연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금연하면 살찔까 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담배를 끊었을 때 살이 찌는 게 걱정이 돼서 금연 못 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면서도 운동이나 식단 조절 충분히 해주시면 살찌는 거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습관을 좀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트 역시 굉장히 희한한 그런 다이어트인데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분이 시도했던 다이어트인데요. 1000년 전에. 이름이 위대하네요. 정복자 윌리엄, 다이어트도 정복했는지. 이 정복자 윌리엄은 사실은 영국을 와서 정복을 한 왕이죠. 노르망디 쪽에서 건너가지고 영국을 정복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지 되겠다.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겠다. 야. 너무 최악 아니에요? 어머. 술을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네. 술로 배를 채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알코올은 칼로리가 지방 다음인 거 아시죠? 지방이 제일 칼로리 높고 1g에 9kcal, 알코올이 1g에 7kcal, 제일 높은 영양소거든요. 사실 또 술 자체 알코올은 지방으로 저장이 잘 안 돼요. 살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살만 빠졌겠어요?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다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을 다시 탈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결국은 말을 타려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그 부상에서 회복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살이 술 마셨을 때 빠졌거든요. 그게 이유는 술만 계속 마시다가 취할 때까지 아니면 마셔. 그러다 토를 막 해. 그럼 살이 쭉 빠져요. 로마 시대 방법을 쓰셨네요. 진짜. 로마 방법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술 마셔가지고 살 빠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체질?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 아예 다른 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 되게 되면 소화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도 않지만 먹어도 제대로 소화 흡수도 안 되고 뭐 정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살이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니까는 피해야죠. 조선시대 궁녀들도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왜 뭘로 했지? 널뛰기? 널뛰기요? 널뛰기? 몸에 간장을 바르면 야. 허리가 잘 녹해진다라고 아우, 이렇게 짠내 난다 벌써. 짠내 나. 야. 목욕으로 땀을 뺀 다음에 간장을 몸에 발랐다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제 생각에 간장을 몸에 바르면 그 당시 조선 간장인데 진간장인지 국간장인지 알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간장에 이제 뭐 콩에 들어있는 그런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하고 유사한 물질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피부로 흡수가 별로 될 것 같지 않고 함량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를 위해서 새우젓 식단 있었다라고 하는데 뭘 먹을 때 꼭 새우젓을 무조건 곁들여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새우젓에는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 어떻게 보면은 음식 먹으면서 소화제를 조금씩 같이 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 아니어도 소화되니까. 새우젓의 감칠맛 때문에 맞아. 더 맛있게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후대에서 흥미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약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연진 복수법이라는 건데요. 연진 복수. 연증. 입에서 힘을 뺀 다음에 입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혀 안에 내부를 구석구석 핥아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360번.
360번이요? 그러니까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다 핥아서 36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 제 생각에도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360번 세다가 음식을 먹는 걸 깜빡 잊지 않았을까?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도 플래처라는 분이 플래처식 식사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석 씨 맞죠? 아,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네.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저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나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해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그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네.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그렇습니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약간.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네.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네.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년 하위권을 차지하는 다이어트는 뭘까요? 그냥 생으로 굽는 거. 저는 원푸드 다이어트가 별로 안 좋았어요. 두 분 다 뭐 설득력이 있는데 24개 다이어트 중에서 18위를 차지한 다이어트인데요.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키토제닉?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키토 김밥 아니면 뭐 맞아. 뭔지 알아. 그 맛없는 김밥. 전 맛은 있던데. 운영하시는 분들 소송 들어와요. 그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계란 포슬포슬하게 넣어가지고 밥 안 되게 들어가고. 낮추고. 맞아.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키톤이 우리 몸에서 생길 때까지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키톤이라는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손톱에 매니큐어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이 네. 키톤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나가지고 과음을 하고 나면 과음한 분들은 입에서 풀 냄새 날 때가 있죠. 네네. 네, 술 냄새에 더해서 약간 과일 냄새 날 때. 그게 바로 키톤 냄새입니다. 아.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거의 극도로 줄여가지고 정말 키톤이 생겨나게 되면 입에서 풀 냄새가 나요. 아세톤 같은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요? 사실 이제 이런 뭐 황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뭐 네.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편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죠. 살이 다른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피로하다든지 탈수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뭐 이걸 해야 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심한 당뇨병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의사의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는 뇌전증 환자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장기간 이걸 가지고 어떤 다이어트 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 순위에서도 항상 최하위를 맴도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서요.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단식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된 식사법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시인 다이어트는 고기 많이 먹는 거였을 거다. 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분들하고 실제로 뭐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다녀보면요. 네. 사냥해서 성공률이 3점이요? 3.4%밖에 안 돼요. 다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사냥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시점이 이르게 되면 자가포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세포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지금 막 펑펑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고 좀 자기 복구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kg에서 5kg 정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훌륭하네.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오늘 단식을 하고 내일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전날 먹은 거에 비해서 다음날 한 10에서 20%밖에 더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간헐적 단식이고 사실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으면 기회가 오면 생각보다 적게 먹는 거죠. 질문이 있는데요. 위가 줄어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위가 줄어드는 기간만 알면 다시 복구가 돼도 약간 그 정도만 노력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위장의 크기 자체는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요. 아, 진짜. 거짓말이네. 적게 먹으면 위장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들어도 다이어트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뭐 사실 위를 크기를 줄이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위를 잘라내거나 뭐 하는 수술 말고도 위에 풍선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근데 위에다가 풍선을 집어넣어서 공간을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음식을 먹고 나가지고 뇌에서 어떻게 포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멈출 수 있고 하는 거지, 위가 뭐 이렇게 작아진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는 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한테는 되게 많거든요.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근데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주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ET 체형이 됩니다. ET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계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와.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 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뭐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 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호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여기 다들 지금 흡연자네. 앉아 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 잘하시는 모범생 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0,000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알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자전거 이렇게 운동하시는 타시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휴.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000보, 3,000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아, 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습관은 진짜.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1일 1식. 다 해봤어. 수원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그럼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끼니를 많이 군살이었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그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남긴 거 다 쪼먹었고.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2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 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 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이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고. 네, 아, 저게 한 이 사람. 사진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 77세 C씨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자정 전후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약을 2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 촉진제를 처방받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자,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 촉진제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씨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 기능을 다시 평가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 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와. 이렇게 C씨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착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져눕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